안녕하세요.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일수도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하자는 논의가 있긴 하지만 아직 그 입법 논의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동거하는 친족 외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인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 수 판정에는 동거하는 친족도 포함됩니다. 가사 사용 또한 적용이 제외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운전기사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살림을 도와주시는 가사 도우미분들 이런 경우에도 이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는 집안 내부 문제까지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인데, 하지만 그분들도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에 제외시킨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노동법 밖의 이견이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그렇다면 상시 4명 이하, 즉 4명, 1명, 2명, 3명, 4명까지 이렇게 적은 숫자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되느냐? 일부는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부 적용은 어디에 적용되느냐? 대통령령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 미만 적용 주요 규정의 근로계약 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그리고 이후에 분쟁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사업장 사업주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양예정 금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 벌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임금의 일부분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어, 계약이 한 일주일 정도의 그 계약 이후에 쉽게 말해서 취업 이후에 일주일 정도의 급여를 깔아놓는 거예요. 깔아놓고 만약에 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 일주일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가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바로 유양예정 금지 규정이 위반되겠죠. 이것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유양예정이 금지됩니다. 제21조 보면 전차금 상계 금지입니다. 이 상계란 건 뭐냐면 내가 줄 돈이 있고 또 갚아야 할 돈이 또 상대방한테 있다. 쉽게 말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일정 부분 주고받을 돈이 다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일정 부분 서로 주고받는 번거로움 없이 그냥 퉁치고 나머지 짜투리를 뭐 주든지 받든지 하자라는 게 상계인데, 이 사업주들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이 노동자가 일하면서 100만 원의 손실을 나한테 입혔다고 주장을 하면서 퇴직금에서 일부러 그걸 까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자들은 이것이 어떤 명목으로 까였는지 손해배상이 얼마나 는지 실제로 확인할 틈도 없이 퇴직금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까이게 되죠. 이것을 막고자, 이렇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전차금을 상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임금은 노동자들의 거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잖아요. 이 생계 수단을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22조 강제적응 금지 규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는데, 제가 15년 전, 거의 한 20년 노무사를 할 때는 이 저금하는 규정이 있는 사업장이 심심치 않게 나왔어요. 뭐냐면 입사를 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그 목돈을 만들어준다는 차원으로 회사가 일정 부분 저금을 내부로 저축을 하도록 강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노동자의 동의 없이 그다음에 막 그 회사가 이제 그거를 자기 사내 유보금으로 막 만들어 놓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내 유보금을 갖고 지네들이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경영상 쓰든가. 그래서 결국은 그 사업이 위태로워지면 노동자들이 저금해 놓은 돈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강제 저금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규정인데 현재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제23조 규정은 해고 금지 규정입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그 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기간 동안은 해고가 금지가 됩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일을 하다 다쳤어요. 한 사람이 일을 하다 다쳤는데 회사가 그 노동자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바로 해고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제 억울하죠. 당연히 해고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산재 신청을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산재가 인정이 되면 바로 그 산재 기간 동안에 그 해고가 금지되니까. 그래서 그건 당연히 이건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요 규정만 23조 2항만 딱 인용을 해서 제출하면 바로 부당해고로 판정이 됩니다. 그리고 산전 후 기간 동안도 마찬가지죠. 여성 노동자가 그 아이를 임신하고 그 다음에 출산을 했을 때 그 기간 동안은 굉장히 심신이 약한 시기잖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 해고를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여성이라든가 아이한테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전면 해고가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고 예고 제도인데요. 해고 예고 제도는 해고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거나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것이 적용되는데요. 많은 경우에 노동자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세요. 해고될 때 해고수당을 받는 거 아니냐? 근데 해고수당이라는 것 자체는 없고 해고 예고수당이겠죠. 근데 그걸 당연히 받는 것도 아니고 해고를 예고하거나 그 30일간 통상임금을 지급하거나 이렇게 사업주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36조는 일반적으로 임금 청산인데요. 그러니까 사망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물어보세요. 퇴직한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지급해야 하는 것은 기간 연장에 합의가 없다면, 기간 연장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합의된 기간 동안은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기간 연장에 합의가 없다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러니까 14일이 지난 바로 그 다음날, 즉 보름 15일째이 되는 날부터는 법 위반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까먹고 있었다.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네. 라고 하면 그 다음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냐? 이것은 이후에 나오겠지만 임금채권 소멸시효, 즉 임금채권은 3년 이내에 임금은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증거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요 3년이라는 기간을 믿고 이때 청구하면 되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에 관한 규정인데요. 임금의 4대 원칙, 임금 지급에는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정기불, 직접불, 전액불, 통화불. 임금은 한 달에 그 월 일정 일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 임금은 일한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임금은 띄엄띄엄 주지 말고 전액을 줘야 된다. 임금은 뭐 물건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지 말고 돈으로 줘야 된다. 이것이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인데요. 이 정기불, 직접불, 전액불, 통화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44조와 44조의 2는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은데요. 일반 도급업체, 보통 우리나라는 이게 좀 그 벤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그래서 쭉 이렇게 하청에 이제 이걸 뭐 주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 한 대를 다 만드는 게 한 회사에서 다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회사는 뭐 예를 들어서 전대에서 만든다. 전대에서 자동차를 만들면 뭐 핸들은 뭐 어디서 만들고 타이어는 어디서 만들고 뭐 차체는 어디서 만들고 뭐 이렇게 쭉 엔진은 어디서 만들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다음 또 그런 거에 또 들어가는 또 부속 부품도 어디서 만들고 또 어디서 만들고 또 하다못해 나중에는 여기 들어가는 나사는 또 어디서 만든다,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렇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뭐 중간에 있는 한 업체, 어느 업체라도 위에 있는 업체가 그 도급 계약을 위반해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그러면 그, 그 위에 도급 계약을 위반한 회사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 회사에게만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생긴 조항이 바로 44조입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 도급의 경우에 도급 금액, 도급에 필요한 그 자재, 이런 기타 계약 조건을 불이행으로 인해서 회사가 이제 돈을 못 받게 되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임금체불 발생했다. 이럴 경우에는 바로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그 회사에도 연대 책임을 지운다. 이런 취지입니다. 44조 2, 이건 건설도급의 경우입니다. 건설도급에만 특화되어 있는 건데 뭐냐면, 건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하도급에 쭉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이 건설업체의 임금체불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워낙 영세해서 여기는 체불된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었어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야지 이런 사람들이 잠적을 해버린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어요. 그렇다고 오야지를 제가 폄하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솔직히 잠적을 해버렸으니까 어디 찾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특별하게 뭐 사무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없애고자 이 건설법에도 보면 이 일반 도급, 그다음에 전문 도급, 일반 그 건설업체, 그다음에 전문 건설업체가 있어요. 요 두 개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다 그 불법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전문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전문. 근데 전문이 뭐 딱 하나만 있는 거 아니고, 전문에도 밑에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다 건설 면허가 있어야 돼요. 이 건설 면허가 있는 이 직상수급인, 여기에 대해 밑에 아까 말씀을 드린 오야지 같은 사람들이 임금체를 발생했다? 뭐냐면, 이 경우에는 오야지가 아까 말했지만 어디 간지 뭐 알 수 없고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러니까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체불의 책임을 같이 연대 책임을 지운다. 그래서 혹시 건설에 이런 경우에는 직상수급이 어딘지를 그것만 찾아내면 됩니다. 보통 많은 경우 현재는 그래서 이 건설업법에도 그렇고 뭐 이런 건설업법 때문에 이런 예전에 그 오야지들이 많이 뭐 팀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이런 그 명함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그 경우에 그 명함을 잘 갖고 다니시면서 이 사람이 어디와
같이 사업을 하는구나. 그거 좀 잘 사전에 파악을 해주시는 게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의 유자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48조는 임금 명세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급여 명세서인데 작년 2021년 11월 달에 이 규정이 새로 신설됐어요. 그래서 급여 명세서를 교부 작성해서 교부를 해야 되고, 임금 대장 작성은 뭐 예정돼 있었고, 근데 이 급여 명세서는 5인 이상 사업장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급여 명세서는 반드시 교부해야 된다.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조 임금채권 소멸시효,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다. 이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되고 3년이 넘어가면 우리나라 모든 민법이 다, 채권이 다 그래요. 채권이 소멸시효가 있어요. 그래서 3년이면 좀 사실 작긴 한데 어쨌든 이 3년을 넘어가면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청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를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얘기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4시간 근무를 하면 30분,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해라, 이건 말이 안 되니까요. 근데 뭐냐면 보통 8시간 근무를 하면 8시간 근무에 1시간을 휴식한다.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저걸 합니다. 점심시간을 활용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5분, 뭐 10분, 이렇게 해서 잠깐 약간 화장실을 갔다 온다거나, 아니면 커피 한 잔을 마신다거나, 담배 한 대를 핀다거나, 이렇게 해서 5분 정도의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 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물론 20분, 30분 이렇게 해서, 물론 그것이 딱히 몇 분 정도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되고, 몇 분 정도 이상은 또 휴게 시간, 몇 분 이상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되고, 몇 분 이상은 휴게 시간으로 봐야 되고, 몇 분 이하는 근로시간으로 봐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요 근무 내용과 봤을 때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은 휴게 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 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일이 적용됩니다. 주휴일이라는 건 다들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냥 이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주 15시간이 넘거나 일시적으로 주 15시간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주휴일은 적용되는 겁니다. 예정되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사전에 제가 만약에 사전에 20시간을 일을 하기로 알바를 이제 하기로 했다. 20시간이면 주 15시간이 넘잖아요. 이 경우에는 제가 일시적으로 주 15시간이 안 됐다. 아니면 이런 경우에 이렇다고 하더라도 주휴일이 적용돼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제 결근했다. 그러면 주휴일은 적용되지 않죠. 왜냐하면 개근을 하도록 시행령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로시간이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 이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안 돼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빨간 날들, 공휴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명절, 이런 날들인데, 이런 날들이 유급으로, 지금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 휴일로 쉬더라도 유급 처리해야 되고, 예전에 많은 회사들은 그런 공휴일들을 연차로 막 처리해서 연차를 까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것이 제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냐, 사람이 아니냐, 기계냐, 이런 이의제기가 있지만, 어쨌든 현행법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노동 조건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 제외를 시키면서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안 가냐고 막 따진다는 말이에요. 누가 가겠냐 이거죠. 좋지 않은 노동 조건인데 왜 가라고 강요하냐 이거죠. 이런 노동법들의 규정들을 적용시키면서 여기도 괜찮으니까 너희들 가서 일해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먼저 선결 조건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시 단속 업무, 그래서 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감단직에서는 뭐 이렇게 감단직 규정이 적용된다. 뭐 취지입니다. 여성 소년에 관한 규정인데요. 취업 최저 연령입니다. 취업 최저 연령은 만 15세, 여기서 계속 이제 만 15세로 나갑니다. 만입니다, 만. 취업 최저 연령은 만 15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만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가끔 가다 보면 TV 이런 데 보면 15세 미만도 나오던데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 그 15세 미만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예술, 문화 이쪽으로는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원칙적으로는 15세 미만인 경우는 취업이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임산부 18세 미만인 경우에 도덕, 보건, 위험 업종이 금지가 취업이 금지된다.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연령 증명, 그러니까 그 18세 그러니까 미성년자죠. 18세 미만. 그러니까 18세 미만이면 15세까지도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민법에는 미성년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어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 근데 만 18세 미만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냐? 그건 이유 나오지만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즉 법정 대리인의 어떤 동의나 이런 거 없이 가능한데 다만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동의가 아닌 게 아니라 법정 대리인이 대신 계약을 하는 거죠. 가능한데 다만 여기 보면 이제 그 내가 이 사람이 몇 살인지 그다음에 그 법정 대리인이 동의서 여기 이 사람이 왜냐하면 미성년의 경우에는 판단이 아직도 사회 경험이 좀 없으니까 좀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것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정 대리인 동의서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18세 미만의 경우 여기 나오죠. 근로계약 대리 작성 금지. 그러니까 18세 민법상의 계약은 대리 작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근로계약은 대리 작성이 금지된다. 무슨 얘기냐? 근로계약의 대리 작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노예계약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자기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작성해서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요. 어쨌든 근로계약을 작성했다 그러면 미성년자에게 교부를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근로계약서가 불리하다 그러면 이거는 요 18세 미만 일하는 노동자 본인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인까지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법정 대리인까지도 5인 미만 사업장이 지금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현재까지. 그리고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일 7시간, 일주 35시간의 근로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인은 며칠이에요? 법정 근로시간이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씩 줄인 거예요. 1시간씩 줄이고 다만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연장근로 할래? 그러면 오케이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하루에 1시간씩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1시간씩 연장 가능한데 이 경우에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임산부나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연장 야간 근로가 제한됩니다. 원칙적으로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후 1년 미만. 임산부, 참고로 임부와 산부가 있어요. 임부는 당연히 임신한 그 여성을 얘기하는 거고, 산부는 근로기준법상 산부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이걸 산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둘 다 합쳐서 임산부라고 부릅니다. 산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일 8시간, 일주 6시간, 그리고 1년에 150시간의 연장 근로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년까지. 또 아무래도 이제 출산 이후니까 여성의 신체가 좀 약화되잖아요. 어쨌든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그래서 이 경우에 여성이 그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하에서 이런 제한 규정을 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생리휴가가 부여를 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이라고 해서 생리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의 마지막 다 왔습니다. 5인 미만 적용 규정에서 보면 안전보건 기타 규정이 돼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됩니다. 뭐 이건 당연하겠죠. 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사실 더 했으면 더 해야지 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산재법이 미적용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당연히 산재법이 적용됩니다. 산재법을 적용을 더 철저하게 보호시켰으면 시켰지, 뭐 적용을 배제할 이유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다만 뭐 몇 가지 적용 제외 규정은 있어요. 적용 제외 규정. 조금만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조금 뭐 예를 들어서 100평 미만의 공사 현장에서 근무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다가 산재가 일어난 경우에는 이게 그 산재법이 적용이 제외가 돼요. 제외가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어디서 보상받느냐? 바로 근로기준법상 보상규정에서 적용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재법상 보상규정과 근로기준법상 보상규정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산재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산재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산재법이 적용돼요. 산재가 일어나면 산재법이 적용돼요. 그런데 산재법이 적용 안 되는 경우에가 어쨌든 그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이 보완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규정이 적용되는데, 그럼 차이가 뭐가 있냐? 산재법 보상 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더 강해요. 네, 더 강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로기준법상 보상 규정에 의하면 이거는 사업주가 직접 지급을 해야 돼요. 사업주가. 산재법은 뭐로 한다? 그 산재보험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그 사업자들이 다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이 보험 공단이 아주 막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빵꾸나 이 돈이 없어서 이 산재 보상을 못 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은 이게 산재가 적용 제외가 된 경우에는 그럼 근로기준법상 사업자가 사업주가 보상을 내야 되는데, 이 사업주는 어쨌든 간에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못할 수도 있죠. 응? 그리고 뭐 취약한 경우도 있고, 뭐 대표적으로 제가 예전에 산재 초창기에 대동사 초창기에 했는데, 여기 사업장이 굉장히 취약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어쨌든 그래서 산재법 적용 제외 사업장이기도 하니와 뭐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그 산재가 일어났는데 거의 여기가 그냥 두들겨 맞은 거예요. 막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동안 안 냈던 뭐 이런 거 뭐 하니까 결국 회사가 망했어요. 응. 그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산재법 미적용됐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산재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산재가 발생해서 근로복 적용되는 산재 신청을 했는데 근로복 적용되면서 적용 제외다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근로기준법상 보상 규정은 반드시 받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 회사에 압류를 하든가 해서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라.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하셔서 성동근로자복지센터와 같은 그런 전문 상담기관하고 상담을 하셔서 반드시 보상을 받으셔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또 구제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임금이라든가 뭐 이런 여타 지금 규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다. 진정이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을 보호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상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긴 한데 제가 여기서 다 얘기를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들만 말씀을 드렸고, 어떤 거 보면 원칙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잡아 넣었으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본인의 권리에 이런 위험이 발생하거나 이랬으면 반드시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